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지도체제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무증상자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면 동네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 5천 원만 내고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공사의 청년주택 서류심사 대상자 명단이 공식 발표 전에 외부로 유출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측은 내부망이 해킹을 당한 거로 보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3년 전 5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또래 남자아이에게 몹쓸 짓을 당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대학교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해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논문 한 편은 검증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회의에서 북핵으로 한반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국제사회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핵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인천 등 수도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높은 습도에 30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단 지도부 사퇴 선언으로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경랑에 빠진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건데 비대위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의원총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 섰습니다. 스스로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권 원내대표는 지금 당에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이 비상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여당 의원들도 이런 인식에 공감했고 회의 30분 만에 출석 의원 89명 중 88명, 사실상 만장일치로 비대위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일단은 의원총회에서는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는 거를 확정하는 거죠. 김웅 의원 한 명만 반대 의견을 냈고 대부분 입장을 같이 한 만큼 국민의힘은 앞으로 비대위 전환을 위한 공식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 체제를 확정하려면 먼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무 공식기구인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다시 최종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최고위에서 결정되면 공고하고 그러고 나면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은 거기서 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최고위가 소집될 예정인데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이미 사퇴의 뜻을 밝힌 배현진 의원 등도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고 하시니 거기에 이제 요청하시는 요건을 맞춰 드리는데요. 좀 모양이 우스꽝스럽죠. 이를 두고 이준석 대표는 자진 사퇴로 비상 상황을 만든 최고위원들이 다시 모여 당이 비상 상황임을 표결하는 꼴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비상이라는 수사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정당성을 박탈하겠다는 생각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무산되는 만큼 이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이럴 경우 국민의힘의 혼란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절차에 열쇠를 쥔 서병수 당 전국위원장이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납니다. 서 위원장과 권 대표는 오늘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서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비대위 체제에 부정적이지만 최고위원회를 통한 소집 요구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기구인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는 각각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비대위 출범 절차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의원을 욕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97세대 경쟁자인 박용진, 강훈식 의원이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 하고 오늘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의원 등을 시행해 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SNS에 정치적 자유는 민주당의 근본 정신이라며 자신과 반대 의견을 내놓는 소신을 숫자로 겁박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강훈식 의원도 비난과 항의 숫자를 줄 세우는 건 민주주의 강화가 아닌 퇴행일 수밖에 없다며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교육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 단계에도 맞지 않고 더 어릴 때부터 사교육 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적지 않다는 건데요. 교육 체계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을 제대로 된 의견 수렴조차 없이 추진한 데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은 대부분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사실 7세도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7세면 사실 자리에 장시간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 뒤처리도 혼자 하기 힘든 나이인 것 같아요. 지금 실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님들께서 4세부터 영어 유치원, 5세부터 영어 유치원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연령이 정말 3세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사교육을 부추기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만 5세가 초등학교 웬 말이냐? 학부모와 교육계 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사항을 교육계와 아무런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20년 뒤 산업인력 충원을 위해서 2022년 어느 날 하루 만에 장관의 보고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대한민국 학제가 개편된다는 기가 막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체들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낮추는 건 유아기 발달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놀이교육이 한창 필요할 나이에 초등학교 교실에 앉혀 교육할 경우 유아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낮춰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설명에도 맹소가 쏟아졌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더 일찍 사교육 시장에 내몰아 부모 경제력이 성적을 좌우하는 교육 불평등을 가속화할 거라는 겁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면 유아교육 체제 내에서 의무교육을 이루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의무교육 연령을 하향화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단체들은 현행 교육 체계에 대한 고려도 없이 20년 뒤 산업 인력을 충원한다는 경제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이처럼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책에 대한 의견 수용 과정이 선행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었고요. 지금부터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님, 각 영역별 전문가,
그리고 정책연구동을 통해서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조치를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어머님들이 우려하는 어떤 돌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라는 그런 대안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5년에서 29년은 그날도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고, 단일학급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시나리오가 된다 그러면 학령 인구로 봤을 때 현재 학령 인구에서 3, 4년 뒤에는 너무나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그 계획대로 가더라도 단일학급이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가정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4년이 확정이 되고 그것을 꼭 하겠다라는 취지는 아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 6,36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밤 9시 기준 중간 집계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19일 이후 104일 만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는 11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무증상자도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료 본인 부담금 5천 원은 내야 됩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이나 회사 제출용 코로나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무증상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코로나 검사를 하려면 3만 원에서 5만 원을 부담해야 했고, 비용 때문에 검사를 피하는 숨은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울주택공사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공급하는 청년주택 서류심사 대상자 명단이 공식 발표 전에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공사 측은 내부망이 해킹을 당한 거로 보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주택공사가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입니다. 무주택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이번 제1차 공급 물량만 11개 단지 489세대에 달합니다.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서류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당첨자가 결정되는데, 일부 단지는 서류심사 경쟁률만 수백 대 1에 달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1차 공급 서류심사 대상자가 공식 발표된 건 지난달 27일 오후 4시. 그런데 발표 7시간 전인 오전 9시쯤 인터넷 포털 카페에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명단이란 제목의 글에는 황당하게도 실제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의 명단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문서 표 양식이나 폰트나 배경 색깔까지 전부 다 같은 문서더라고요. 이게 진짜 유출된 게 맞구나.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 각 분야 대상자 명단이 모두 올라와 있었는데, 몇 시간 뒤 SH가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글 작성자는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또 다른 SH 임대주택 서류심사 대상자 명단을 미리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이후 같은 파일이 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SH 내부 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게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공사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엔 청약 신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탈락 사실을 미리 알게 돼 허탈한 마음은 둘째치고 공공기관 보안이 이토록 허술한지 몰랐단 겁니다. 경쟁률이 200대 1, 많게는 500대 1까지 넘어가는 곳들이 있었는데 기다리는 과정이 좀 허무했었어요. 뭐를 진행하던 의심이 들더라고요. SH공사 측은 글 작성자가 불법적인 경로로 내부 관리자 페이지를 해킹한 거로 파악했다면서 현재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감사에 착수하고 글 작성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망 보안이 수시로 손쉽게 뚫린 데다 SH 측은 항의를 받기 전엔 유출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만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년 전 5살 여자아이가 친구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가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살 여자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은 3년 전 경기도 성남의 어린이집에서 당시 5살이던 여자아이가 남성인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처음 보도했습니다. 추행은 어린이집에 이어 집 근처 으슥한 곳에서도 일어났고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긴 A양은 심리적 후유증까지 겪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간다거나 이러면 혹시 누구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 일을 본인도 잊지 못해서 계속 상기하고 A양 부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시작으로 가해 아동 부모와 어린이집의 안일한 대응을 둘러싼 청와대 국민청원은 빗발쳤습니다. 문제의 행동을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평가한 당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되려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그 발달 과정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어린 가해 아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어른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법을 택한 A양 부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가해 아동 부모도 맞소송에 나섰는데 법원은 A양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양과 부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치게 한 문제의 행동을 위법한 가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분별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의 생활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담당 교사의 감독 소홀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원장의 보호감독 의무와 예견 가능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장과 부모가 같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가해 아동 부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A양 가족이 쓴 글만으론 부모의 신원과 어린이집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아동 부모와 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양 가족은 씻어버리고 싶은 기억을 가지고 또 한 번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국민대학교가 8개월 만에 재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3편은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한 편은 학회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과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지난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 제출된 논문인데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서 한 절의 75%가량이 다른 논문과 같다는 겁니다. 또 다른 논문은 영문 번역 과정에서 유지라는 한국어를 YUJI로 적어 부실 논란이 일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대는 지난해 9월 검증 시한 5년이 지나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검증 시효는 애당초 사라졌다며 검증을 재차 요구했고 국민대는 논문 4편에 대해 지난 8개월 동안 재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박사학위 논문은 타인의 연구 내용과 저작물의 출처 표시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영문 번역 논란이인 논문을 비롯한 다른 두 학술지 게재 논문도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면서도 박사 논문과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학술지 논문 한 편에 대해선 당시 학회가 정한 표절 기준 등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며 판단을 미뤘습니다. 국민대가 이러한 결과를 내놓으면서도 5년이 지난 논문은 검증 대상이 아니란 기존 입장까지 유지하면서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유지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전 교수 측은 허리 디스크 파열로 하지마비 증상까지 나타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확정 판결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정 전 교수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구치소 안에서 수차례 낙상 사고를 겪어 허리 통증과 하지 마비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자녀 입시 비리 재판을 준비하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고 지난달 말에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동안 고혈압이나 당뇨 등 여러 기저질환을 갖고 어렵게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며 구치소 안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한 만큼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며 여러 차례 건강 악화를 호소했는데 재판 도중 법정에서 쓰러지거나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한 2, 3일 전부터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 특히 더 안 좋으셔서. 수용자의 신청을 접수하면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뒤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아직 이야기할 순 없지만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와 외부 의료자문 같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오는 8.15 특별 사면을 앞두고 정 전 교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전 교수의 형기는 오는 2024년 6월까지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1년 10개월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행안부는 오늘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한 행안부 내 경찰 전담 조직인 경찰국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 조직이 신설되는 건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을 만나서 축적된 검찰 역량은 국민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이례적으로 양학선 선수의 도마 영상을 소개했는데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1932년에 올림픽 챔피언의 팀플 경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위대한 양학선의 2022년의 팀플 경기죠. 이건 축적된 노하우나 전달된 자산의 차이일 겁니다.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역량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입니다. 축적된 검찰의 기량을 최대한 빨리 흡수하고 배우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교통사고가 잇따라 2명이 다쳤습니다. 주택가에서는 주차된 승용차에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이 사고를 수습하려고 몰려든 차들로 분주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용인시 남사면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1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2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의 타이어가 갑자기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에선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기류 같아 소방서 추산 500만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건물이잖아요. 내부 집들이 일부도 실려져 있어요. 피해는 한 명 나가고 없어요. 소방당국은 전동 킥보드 배터리 충전 도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승용차를 모두 태우고 양옆에 주차된 차들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경남 거제시 지심도 선착장 인근 갯바위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40대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구조대를 급파했지만 사고 현장에 파도가 높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전셋값은 급등하고 또 오른 만큼 차액을 월세로 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단지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전셋값이 크게 차이 나는 현상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찬성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5단지 아파트. 113제곱미터 아파트 전셋값은 7억 5천만 원에서 11억 5천만 원까지 최대 4억 원 차이 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아파트는 5%만 올려줘도 되니 7억 원대, 이 권리가 없는 신규 전세가는 11억 원대에 거래되는 것입니다. 11억에서 11억 5천 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했다 그러면은 많아야 8억대 중반 정도. 중장기를 보고 오시는데 2년 뒤, 4년 뒤에 이것만 살고 가자고 하는 분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년 만에 29% 상승했습니다. 직전 2년 동안 1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2배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의무 계약갱신에서 풀린 물건은 집주인이 4년치를 한꺼번에 받으려고 해 2배 가까이 올리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등한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가 오른 만큼 차액을 월세로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전세자금 대출보다 월세 전환 이자가 더 싸기에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 때문에 우려했던 전세 대란은 없었습니다. 전세는 수요 감소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월세는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당분간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전국 상반기 월세 거래량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46.1% 증가했고 서울의 월세 거래는 무려 58.2% 늘었으며 전세 거래량은 6%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수도권 월세는 28%나 올랐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월세로 전환하려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월세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지방 등 소형주택에서는 전세 보증사고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러 월세로 일부 지불하려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세값 폭등과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 등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심해지자 정부는 전면 손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차 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라는 평가를 명확하게 내리고 있고요. 월세, 전월세의 이 벼락 같은 폭등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고 임대인들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임대차 3법을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지만 거대 야당이 이에 부정적이어서 어떤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서울의 첫 재건축 임대주택인 노원구 하계 5단지가 용적률 435%를 적용한 초고층 공공주택으로 탈바꿈합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50층 고품질 임대주택을 직접 찾아 타워 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짓겠다며 더욱 구체적인 개발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싱가포르 도심에 우뚝 솟은 피나클 앳 덕스턴. 높이 50층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대형 공공주택입니다. 지난 2009년 가장 오래된 공공주택을 허문 자리에 피나클 빌딩이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치면 최초의 임대 아파트인 하계 5단지와 같은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분양 당시 주변 시세의 50% 정도에 공급했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시장이 이곳을 직접 찾아 50층 공중정원부터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고품질 임대주택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건물 지어진 데가 좀 옛날에는 저런 형상 비슷하게 돼 있고. 오 시장은 올해 4월 하계 5단지에 타워팰리스 같은 고품질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엔 더욱 구체적인 개발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하계 5단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을 당초 93%에서 43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세대수는 기존 600세대에서 1600세대 이상으로 2배 넘게 늘고 평형은 확대됩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넣는다는 구상입니다. 혹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같은 곳, 말하자면 여기처럼 지금 공중정원이 여기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런 시설들을 다 집어넣겠다 하는 취지에서 타워팰리스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하계 5단지엔 나이 든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한 곳에 사는 3대 거주형 공공주택도 처음 선보이게 됩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을 앞둔 영구 공공임대단지는 총 34곳이나 됩니다. 이들 노후임대단지에도 초고밀 개발을 통해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세계 도시정상회의에서 고품질 임대주택 등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서울시의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김주균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중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오늘 밤 타이완을 방문할 거로 보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예정이 없던 군사훈련을 예고하고 나섰고 그에 맞선 미군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예정이 없던 군사훈련을 예고했습니다. 2일 새벽 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하이난성 주변 해역에서 민간의 항행을 금지한 겁니다. 아시아 순방 일정에 들어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싱가포르에서 타이완으로 갈 경우 그 길목을 막는 형국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창군 95주년 기념 영상에서 전투 준비를 외치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새로 도입한 공중급유기의 훈련 장면을 처음 공개하면서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넓어졌다는 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运油型飞机是中国新一代空中加油装备，可有效增强航空兵远程机动能力。 미군 쪽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타이완에서 지척인 오키나와 기지에 평소 보이지 않던 공중급유기 9대가 날아왔습니다.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수송기 2대도 목격돼 항모전단이 멀지 않은 곳에서 대기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펠로시 의장은 타이완에 갈지 말지 여전히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I don't ever talk about my travel because, as some of you know, it's a security issue. It's a security issue for every member of Congress traveling, especially abroad.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방한 일정 등을 고려하면 3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백악관이 타이완 방문을 강행할 거로 보이는 펠로시 하원 의장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CNN 방송에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해외 출장에서 안전하길 원하며 가능한 어떠한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의회 지도자들이 타이완을 방문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라며 중국의 거친 표현이나 잠재적인 행동에 위협을 느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장기적인 핵무기 확산 억제 협정을 새로운 틀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성명을 통해 미국 행정부는 2026년 만료하는 러시아와의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 무기 억제 구조를 신속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글로벌 핵무기 억제를 목표로 이날 개막하는 제10차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7년 만에 열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중동과 한반도에서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르기까지 핵 위기가 골마가고 있다며 전 세계 무기고에 13,000개의 핵무기가 보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지난 13년간 IAEA는 북한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사이 북한은 핵무기 역량을 계속 확대했다며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과 이란 핵 문제에 이어서 한반도 상황 역시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연설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일본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 국장 문제뿐 아니라 코로나 확산과 경기 악화 등으로 지지율이 크게 꺾인 가운데 외교 성과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재검토 회의. 코로나 사태로 7년 만에 열린 회의에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참석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핵무기 위협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核兵器のない世界を目指すという国際的な機運、これが今著しく低下をしている機運をぜひ反転させて、そして再び盛り上げていく。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인류 최초의 원폭 투하지인 히로시마 출신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5월 G7 정상회의를 히로시마에서 열기로 한 데 이어 오는 11월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핵 군축 현인 회의도 고향에서 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자신의 정치적 유산으로 남기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를 위한 외교 행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10%포인트 이상 떨어져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충분한 논의 없이 국장을 결정한 것이 반발을 산 것으로 풀이됩니다. 岸田総理が拙速にこの国葬を発表したことによってですね、国民からは多くの疑問の声が寄せられたと。説明や審議を我々としても求めてきましたが、そういったものも何もないと。 문제는 이뿐 아닙니다. 사도광산을 내년에 세계유산에 등록하는 것이 무산되면서 자민당 내 보수파들은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다 수준인 코로나 확산세에 물가 급등으로 서민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악재입니다. 지난해 10월 취임 후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 선거까지 압승한 기시다 총리.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 국정 동력을 찾기 위한 총리의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홍수로 피해가 큰 미국 켄터키주의 물에 잠긴 집에서 98세 할머니와 가족들을 국적으로 구조하는 장면이 휴대전화에 촬영됐습니다. 이번 홍수로 켄터키주에서만 30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수백 명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자가 홍수로 물에 잠긴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집에는 98세 할머니와 남성 2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계속 불어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 남성은 위험에 처한 할머니와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차분하게 가족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함께 홍수 속을 서서히 빠져나옵니다. 할머니의 손녀는 가족은 무사하며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켄터키주의 다른 많은 가족들은 홍수에 희생됐습니다. We can now confirm that we have lost 30 Kentuckians to this flooding, and that's going to grow. We know about additional bodies beyond these 30 confirmed. 이번 홍수는 지난주 목요일 켄터키주 동부, 웨스트 버지니아주 남부, 버지니아주 서부에서 48시간 만에 200에서 270mm의 비가 내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일요일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려 피해가 커졌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느리게 움직이는 소나기와 뇌우가 화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의 영향으로 현재 전국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부터는 서서히 그치겠지만 중서부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앞으로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 지방에는 12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안동이 26.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선에 그치겠고요. 대전은 32도, 대구는 33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남은 한 주간 33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도체제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확정된 안은 아니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무증상자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면 동네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 5천 원만 내고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공사의 청년주택 서류심사 대상자 명단이 공식 발표 전에 외부로 유출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측은 내부망이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이르면 오늘 밤 타이완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남중국해에서 예정에 없던 군사훈련을 예고했고 그에 맞선 미군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습도 높아서 30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반발은 물론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중요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사실상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동안 당 내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국위원회가 첫 번째 문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소집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로 전환할 당원당규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만큼 어떤 판단을 할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설령 비대위 체제로 가더라도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이 될지 쇄신을 위한 혁신형이 될지 이견이 존재합니다. 향후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내정하더라도 기존의 당대표 혹은 권한대행만이 가지고 있던 임명 권한을 직무대행이 가질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지적들에도 당 지도부는 극소수를 제외한 의원들이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동의했다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인 상황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을 합하면은 이건 비상 상황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모두 총의를 모았다. 여기에 차기 당권 주자들도 당의 안정화를 위해 비대위 전환에 힘을 실었는데 의원총회가 지금 그런 것 논의한 자리잖아요. 아주 무거운 분위기에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지금은 개인적인 얘기를 단계가 아니고 당이 빨리 정상 상태를 회복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마음을 모아야 된다. 오히려 비대위 전환이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당의 얼굴이나 간판이 달라진다. 누가 한들
근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책임을 묻고 질책을 하는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된다면 비대위 체제로 가든 어떤 체제로 가든. 특히 이준석 대표 측근들을 중심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인데 직무대행만 내려온다는 표현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건 리더십을 방기한 거죠. 예. 당장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거취 표명을 비롯한 사퇴 요구 목소리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혀 없으니까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아무도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어요. 예. 이런 가운데 전국을 다니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SNS에 거듭 당원 모집을 독려하는 글을 올리며 장외전을 이어갔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사퇴 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을 모아서 표결하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최고위원들이 사퇴는 했지만 아직 사퇴선은 내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1년간 경험해온 당의 논리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표결한 안건이 최고위원들이 사퇴해 비상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는 건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뒤 조기 전당대회가 열려 새 당대표가 선출되면 대표직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양지 대신 자택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기로 하면서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출범과 추석 물가 대비 등을 당부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중대본의 특별 대응단을 만들어 매일 국민에게 상황을 소상히 알리라는 것. 휴가철 치안에 만전을 기하고 추석 물가 불안 우려에 대비할 것과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사태에서 드러난 원청 하청 간 임금 이중 구조도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애초 검토했던 휴양지를 가는 대신 재택 휴가를 보내며 전국 구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국정 지지도 추락과 여당 내홍 속에 휴양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정치 입문한 이후 휴식을 취하지 못한 만큼 아주 오랜만에 많이 자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는 등 재충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과 비슷한 건 안 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같이 휴식을 강조한 건 대통령실 개편을 둘러싼 각종 관측에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당과 대통령실, 정부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며 사퇴한 데 이어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까지 거론한 상태입니다. 최소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뭐 저희들 당대표 대행이 그만뒀는데 같은 급의 그 비서실장 정도는 그러면 비서실장이네요. 비서실장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 역시 휴가 동안 전면적인 인사 개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참사에 책임 있는 4인방의 즉각 문책을 포함해 역대급 국정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전면적인 인사 개편을 검토하십시오. 그러나 대통령실은 휴가 이후 인적 쇄신을 할 거라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한 뒤엔 여러 인사를 만나거나 의견을 들을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대적인 물갈이론, 단계적인 조직 개편론 등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대통령실이 10대 국민 제안 가운데 우수 제안 3건을 뽑으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조회수와 투표수를 높이는 조작 행위, 즉 어뷰징으로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국민적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등 민간 합동위원회가 출연한 국민 제안 탑10 가운데 우수 제안 3개를 뽑는 온라인 투표 사이트. 지난 열흘 동안 모두 560여만 건의 투표가 이뤄졌는데 10개 제안 모두 각각 56만에서 57만 표를 얻었습니다. 사실상 변별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애초 계획을 변경해 우수 제안 3건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결정의 이유로 중복 투표, 즉 어뷰징을 꼽았습니다. 특히 해외 IP에서 어뷰징이 나타나 차단하려 했는데 우회적으로 계속됐다며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으로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국민 제안 제도에서 실명제를 도입해 여론 왜곡과 정치 이슈로의 변질을 막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실패한 셈입니다. 여론을 좀 왜곡한다든지 또 매크로 방지를 통해서 여론을 만드는 이러한 방지를 위해서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국민 제안 온라인 투표를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쏟아낸 지적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앞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국민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려는 요식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10건 제안에 대해 이유와 내용 설명도 없다며 인기투표 방식을 동원하는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변별력 문제 등은 예견됐던 만큼 준비 부족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걸음부터 삐걱한 국민 제안, 대국민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이재명 의원은 상임위 데뷔전을 치르면서 본격적인 여의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저소득층 여당 지지 발언에 이어 이른바 의원 욕 플랫폼 언급을 두고도 견제구가 이어지자 취지를 왜곡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지난 6일 보궐선거 당선 뒤 처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역시 국방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외교와 국방 안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민심을 훑고 있는데 이번엔 강성당원들의 문자 폭탄을 개선하기 위한 욕 플랫폼을 제안한 게 논란입니다. 욕하고 싶은 우리 국회의원, 단체장, 당 지도부 있으면 거기다 욕할 수 있게, 비난할 수 있게 한 칸을 만든 다음에 악성 팬덤이 민주당 다음을 훼손하는 행위를 장려하겠다는 거냐, 민주주의 퇴행이자 온라인 인민재판 우려가 존재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른 시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고 조롱하고 혐오하는 그런 글들을 장려하거나 또 그것을 권장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 측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취지였고 욕설과 폭력적인 의사표현 방식의 자제를 당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의원을 향한 견제구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97 주자 간 단일화 논의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3자 구도로 완주까지도 가능한 거겠네요. 단일화에 대해서도 열어놨지만 완주에 대해서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세론의 이재명 의원은 당 안팎의 집중 포화 속에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별다른 공격 없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주 첫 전국 순회 일정을 앞두고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97 주자들 간 치열한 기싸움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에 반발이 확산하자 박순애 교육부 총리는 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과도기를 4년간 거치겠다는 안도 확정된 건 아니라며 대안을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총리가 예정이 없던 약식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에 반발이 확산하자 추가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박 부총리는 우선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은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국민 설문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과도기 4년 동안 3개월씩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25년에서 29년은 그날도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또 인터뷰 드릴 때도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관련해 박 부총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많은 우려사항이 있다며 선호도가 낮다면 1년에 한 달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만 5세 유아가 초등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에는 그에 맞춰 1학년 교과 과정과 학교 공간도 기존과 다르게 바꾸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될 거란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라는 그런 대안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 부총리는 입학 연령 하향의 취지는 아이들이 더 빨리 공교육 체제에 들어와 더 나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라며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19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교육부가 추진 중인 만 5세 취약 학제 개편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제 개편이 학생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영유아 교육계나 학부모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의견 취합조차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교육 체제를 손대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단지 입학 연령을 낮춰 교육 격차를 해결하겠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행안부는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졸속이라는 반발은 여전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두고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국 내 3개 과가 설치됐는데 16명 가운데 12명, 75%를 경찰로 채웠습니다. 국장의 비경찰대 출신을 임명한 행안부는 경찰 갈라치기 논란을 의식한 듯 과장급엔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골고루 섞었습니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총경을 보임했습니다. 업무 수요가 많아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때도 80% 이상을 경찰 출신으로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국 청사는 경찰과의 소통과 협업을 위해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했습니다. 법률에 따른 경찰 통제가 가능해진다. 행안부가 밝힌 경찰국 출범의 의미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경찰국 출범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일선 경찰들의 거센 반발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특히 야권에선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법률 검토에까지 착수했습니다. 특히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시행령 변경의 입법 예고를 40일에서 4일로 단축한 것, 또 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하지 않은 것, 내용에 불문하고 절차적인 정당성, 절차적 위법성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신설을 공식화한 지 한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출범하게 된 경찰국이 졸속 논란을 불식시키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민대학교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이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3편은 표절이나 학문 분야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김 여사가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과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멤버 유지로 적어 논란이 된 학술지 논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학교 측은 또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한 편은 해당 학회에서 적용한 연구 부정행위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이 3년 전에 처음으로 보도한 경기도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해 아동 A양 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 아동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1,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아동 부모는 친권자로서 아들의 생활 전반을 감독할 의무가 있었고 원장 또한 지도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경기도 성남시 어린이집에서는 당시 5살이던 A양이 또래 남아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A양은 병원에서 염증 소견을 받았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군 검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징계 사유가 마땅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요. 이 같은 부실 수사 의혹을 포함해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팀은 수사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던 고 이해람 공군 중사의 극단적 선택은 부실한 초동수사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군당국 조사 결과 당시 성추행 사건을 맡았던 군검사 A 중위는 이 중사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는 것 말고는 참고인 조사 등 다른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는 4가지 비위 사실을 인정해 A 중위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는 A 중위가 지난해 4월 사건을 넘겨받고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휴가나 출장을 이유로 조사를 계속 미룬 걸 직무 태만으로 봤습니다. 또 직속 상사가 이 중사 남편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걸 파악하고서도 전혀 알아보지 않고 구속 수사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A 중위는 처분 수위가 지나치다며 소송까지 냈는데 법원도 징계가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대 사회의 폐쇄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빠른 구속으로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중위가 부대의 안 유일한 군 검사로서 누구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인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조사를 늦췄고 결국 불행히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비위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 중위를 포함해 부실 초동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수사 담당자나 지휘부는 없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은 부실 수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의혹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공군 본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1차 수사 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은 아직 부르지 못한 거로 알려져 수사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수사 기한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특검팀은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장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소환 조사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만큼 기한 연장이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특검이 기존 수사를 뛰어넘을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정부는 확진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전략에도 최근 재유행 확산,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유행 이후 정부는 감염 규모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더 빠르게 퍼지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를 중심으로 한 재유행 국면에서도 이 전략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는 4만 명대로 증가폭이 둔화하는 양상인데 위중증 환자는 300명에 육박해 지난 5월 18일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증 환자 대부분이 60살 이상 고령층이지만 당장 이달부터 이들 고위험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이 중단됐습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담센터나 119에 신고하면 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8월부터는 따로 집중관리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을 수 있고 대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또 위중증 진행을 막기 위해 50대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의 4차 접종을 거듭 당부하는 한편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처방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번 주 안으로 94만 명분 추가 구매 계약을 마칠 방침입니다. 4차 백신을 맞고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위험군한테 치료제를 투입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0.06%의 치명률이 0.05% 혹은 더 밑으로 떨어져서 한편 진단검사비 부담으로 숨은 감염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오늘부터는 무증상자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면 동네 병원에서 진료비 5,000원만 내고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검사 수요가 늘어나자 서울 시내 모든 자치구가 다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복병이 될 수 있는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선별진료소 앞에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해외를 다녀온 여행객들을 비롯해 60대 이상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들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 검사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저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100건 정도 검사를 했고요. 하루에 한 700건 정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임시선별검사소에도 다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검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가 일제히 재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이곳 여의도공원 임시선별검사소는 지난주 금요일에 문을 열었는데요. 검사 건수가 이틀 만에 4.5배나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집이 가깝기 때문에 이쪽을 여의도 이쪽 공원 쪽으로 선택해서 왔습니다.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나와서 가족 전체가 다 와서 지금 검사를 하는 중입니다. 보건소 상설 선별진료소와 마찬가지로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60살 이상, 밀접 접촉자 등은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 검사를 받으려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직장이 근처인데 여기 임시 선별 진료소가 생겨서 가까운 거리라 와서 지금 검사받고 이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시간이 9시까지라서 직장인 분들이 퇴근하시다가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론 숨은 감염자를 찾기에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격리 지원금과 유급 휴가비 지원을 축소한 데다 코로나19 공가 사용을 없애는 기업들도 나오다 보니 이전만큼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오미크론 대유행 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 부분이 다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굳이 내가 확진 판정을 받아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점을 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축소는 서방의 제재 탓이라고 주장하며 가스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에너지 위기와 물가 급등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독일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에 머무는 등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노르트 스트림 1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가스터빈에 고장이 발생했지만 서방의 제재 때문에 수리가 안 돼 가스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Есть определенные сложности,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внесены, искусственные сложности,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внесены теми самыми так называемыми санкциями, ограничениями незаконными. Эту ситуацию нужно расшивать, и здесь мало что может сделать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러시아 국영회사 가스프롬은 지난 6월 16일부터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해 독일로 보내는 천연가스의 공급량을 40%까지 줄였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이 공급량마저 절반으로 감축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등 유럽에서는 가스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스관 터빈 수리를 맡은 독일 시멘스사가 이를 다시 캐나다 전문업체에 맡겼는데 캐나다 정부가 대로 제재를 이유로 터빈의 반환을 미루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해당 터빈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하면서 터빈은 독일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터빈이 언제든 사용 가능한 상태라며 가스 공급 감축은 러시아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단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방의 제재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가스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럽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경우 2분기 GDP가 0% 성장을 하는 등 유럽 내 경기 침체 가능성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타이완에 도착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CNN 칼럼니스트 조시 로기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후인 2일 저녁이나 3일 오전 타이완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 언론들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펠로시 의장이 2일 밤이나 3일 오전 타이베이에 도착할 거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심각한 후과가 따를 거라며 재차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최근 여러 차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단호히 반대하는 심각한 우려와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행은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제멋대로 짓밟는 것이라며 인민해방군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이 타이완 방문을 강행할 거로 보이는 펠로시 하원 의장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CNN 방송에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해외 출장에서 안전하길 원하며 가능한 어떠한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의회 지도자들이 타이완을 방문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라며 중국의 거친 표현이나 잠재적인 행동에 위협을 느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해병대의 대규모 연합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할 전망입니다. 이번 달 중순부터는 민관군이 참여하는 국가 총력전 형태의 연합 연습도 재개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해병대의 상륙 장갑차 KA-AV가 위장용 연막탄을 터뜨리며 해안가로 돌격합니다. 상공에선 해병대 공수부대가 낙하하고 그 뒤를 미 해병대의 다목적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가 지원합니다. 한미 해병대의 연대급 이상 대규모 연합 상륙작전 쌍용 훈련은 지난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는데 5년 만인 내년 초 부활할 전망입니다. 내년도에는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상륙 훈련에 대한 협의가 한미 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도 지난 2018년 이후 사라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계승한 형태로 다시 태어납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UFS라는 이름으로 정부 차원의 전시대비 훈련인 을지 연습을 통합해 국가 총력전 형태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위기관리 연습 단계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의 초기 대응을 점검합니다. 이후 일부 연습에서는 전시체제 전환과 북한 공격 격퇴, 수도권 방어를 숙달하고 2부 연습에서는 반격 작전을 훈련할 계획입니다. 강한 훈련을 통해 군의 사기를 드높이고 한국형 삼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어 7차 핵실험 등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한일 관계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도발 강도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육군 훈련병 일부를 정밀 검사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군은 지난달 21일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시효 일자가 지난 신중후군 출혈열 백신을 맞은 훈련병 190명 가운데 희망 인원 92명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남양양 나들목 부근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충북 청주시 주중동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승용차를 완전히 태우고 양옆에 주차된 차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으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비대위 출범 절차에 열쇠를 쥔 서병수 당 정굿위원장이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납니다. 서 위원장과 권 대표는 오늘 오찬을 함께하면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당내 기구인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는 각각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비대위 출범 절차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TV토론회가 오늘 처음 열립니다.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의원은 오늘 오후 5시 50분 강원 민방에서 주관하는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 당 혁신 방안 등을 두고 경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 조직이 신설되는 건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무증상자도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찰료 본인 부담금 5,000원은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해외여행이나 회사 제출용 코로나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직장인 밥값 지원 등을 담은 민생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백여 년 만에 부산과 광주 사이 경전선 고속전철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고속철이 도심을 가로지르게 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시민 안전 우려가 있는 데다 순천시 전역이 생물권 보존구역이기도 해서 노선을 밖으로 돌리거나 땅속으로 묻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에 부산에서 광주를 잇는 경전선의 전철화를 간절히 바라며 마련된 느림보 열차 타기. 무궁화호로 광주에서 보성, 순천을 거쳐 부산까지 가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오는 2028년이면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됐지만 순천 시민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경하라! 지금은 무궁화호가 하루 6차례 다니는데 앞으로 시속 250km의 준고속철이 40여 차례나 순천 도심을 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음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안전 문제가 10여 곳이 넘는 철길 건널목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결국은 저희 주민들입니다. 고속철이 순천 도심을 지나는 노선은 4.2km. 시민단체는 노선 선정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에 자기들의 노선이나 계획들을 확정해 놓은 다음에 일방적으로 이것을 수용해라 이런 형태의 행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에부터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한 포럼이라든가 토론회를 조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시민 서명을 받아서 국토부에 전달하는 과정들도 수행했었습니다. 순천시는 고속철 노선을 순천 도심 밖으로 돌리거나 아예 지중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 전체가 생물권 보존 구역인데다 고속철길이 도심을 갈라놓으면 장기적인 개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순천시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이 계획이 세워졌고, 다른 도시 진주나 광양이나 남원 같은 데는 이미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철도를 다 외곽으로 이설했습니다. 왜 순천만 도심으로 이 고속철이 지나가면서 도시의 발전을 완전히 가로막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긍정 검토 입장을 보인 가운데 정부는 확정된 노선을 바꿀 경우 다시 해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예산 문제 등을 내세우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태풍이 남기고 간 비구름의 영향으로 현재 전국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도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가 약해졌다가 또 강해지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비는 오늘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서부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앞으로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 지방에는 12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6.5도, 부산은 2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은 33도, 광주가 32도, 서울은 30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인천 일부 지역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